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서 환경부가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전 대비는 물론 초동 대처 부실로 드러났는데 빨라야 이달 하순 정상화 예정이라 시민 불편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가정 내 전기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권고안이 오늘 최종 확정됩니다. 평소에는 현재처럼 누진 구간 3단계를 유지하면서 여름철에만 일시적으로 누진 구간을 확대해 전기료를 깎아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꼽힙니다. 이달 말 최저임금법 위반 처벌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일부 고임금 위반 사업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또 내년 최저임금 결정이 임박해옴에 따라서 동결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신한과 KB국민, 우리 등 시중 주요 은행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모두 연 2%대로 내려왔습니다.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를 역전하면서 대출 갈아타기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인천시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가 20여일 가까이 계속됐는데요. 이 사태에 대한 정부 원인조사반의 중간 결과가 조금 전 발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오 기자, 원인이 뭐라고 밝혀졌습니까? 네, 수돗물의 방향을 거꾸로 바꾸면서 수압을 높이다 보니 물때가 섞여 나와 수돗물이 붉게 변한 거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발단은 지난달 30일이었는데요. 인천 서구의 공촌 정수장이 전기 점검을 하기 위해 가동을 중지하자 남동구의 수산 정수장 물을 끌어오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지역으로 물을 보내려고 물의 양을 2배 이상으로 늘리면서 유속도 2배 넘게 빨라졌습니다. 이때 수도관 벽에 붙어있던 물때와 수도관 바닥에 침전물이 수돗물과 섞여서 인천 검단과 검암 지역으로 흘러가게 됐습니다. 환경부 분석 결과 이 물질들은 알루미늄과 망간, 철 등의 성분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가동이 중지됐던 정수장이 5시간 후 재가동되면서 다시 기존의 방향으로 물이 흐르기 시작했는데 이때 물때가 섞여 있던 수돗물이 영종도 등 더 먼 지역까지 공급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번 사태가 20일 가까이 이어지면서 급식에도 차질을 빚는 등 시민 불편이 큰 상황인데 정상화는 좀 언제 예정이 돼 있습니까? 네, 환경부는 지난 14일부터 사고 원인이 된 정수장을 전문 업체에 맡겨서 물을 빼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이 청소가 오늘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22일부터는 단계적으로 정상적인 수돗물이 공급될 예정이고요. 늦어도 29일에는 인천 모든 지역에서 깨끗한 물이 공급될 것이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 이전까지는 수돗물로 빨래나 설거지는 해도 되지만 마시지는 않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오수영입니다. 한국형 원자로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진상조사에 나섰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윤 기자, 원자력 기술의 유출 소식 이거 내막부터 전해주시죠. 네, 우리나라 원자력 핵심 기술이 한국수력원자력에 근무했던 퇴직자를 통해서 외국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가정보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은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섰는데요. 정부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지만 유출 대상 국가로 아랍에미리트와 미국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유출된 기술은 한국형 원자로 설계와 관련한 핵심 자료와 원전의 정상 가동 여부를 진단하는 소프트웨어 등으로 전해졌는데요. 한국전력기술이 20여 년간 개발하면서 2천억 원 가까이 국가 예산이 투입된 것들입니다. 네, 실제로 기술 유출이 이루어졌다면 우리 원전 수출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동안 우리 독자 개발 기술을 통해 해외 업체들로부터 독점 수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유출됐다면 그만큼 우리 원전이 갖는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단독 수주할 경우 최대 수조 원으로 예상됐지만 수천억 원대로 규모가 쪼그라들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이번 기술 유출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예고된 참사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 핵심 인력들이 해외로 이직을 하면 기술 유출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한수원은 해명 자료를 내고 퇴직 직원이 2015년에 이직했기 때문에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이르면 오늘 수사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알릴 방침입니다. 감사원도 관계기관을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오늘 최종으로 확정됩니다. 앞서 제시된 누진 구간 확대와 축소, 폐지 등 총 3가지 개편안 중에 어떤 방향으로 최종 결정될지 주목이 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최 기자, 누진제 개편 최종안이 오늘 발표가 되는 거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최종 권고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태스크포스는 누진제 개편 3개안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란은 현행 3개 단계 누진 체계를 유지하되 7, 8월 여름철에만 한시적으로 누진 구간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 안은 여름철에 최고 요율 구간인 3단계를 없애고 누진 체계를 2단계 구조로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논란이 되는 누진제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가운데 가장 유력한 개편 방안은 어떤 겁니까? 개편안 1안이 가장 유력한 상황입니다. 결국 지난해처럼 누진 구간 확대안으로 여름철 소비자들의 전기료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방식입니다. 1단계 사용량을 200에서 300kW시로 2단계를 400에서 450kW시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실제로 바뀌면 소비자들 부담은 얼마나 완화됩니까? 1안으로 최종이 결정되면 할인 수준은 가구당 월 평균 10,000원 정도입니다. 가장 많은 약 1,630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한전이 권고안을 토대로 전기요금 개정안을 마련하고 정부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이달 안에 누진제 개편이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올랐는데요. 내년도 최저임금은 어떨까요? 최저임금위원회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윤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등 중소기업 단체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80.9%에 달한다면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고용을 감축하겠다는 곳이 절반을 넘는다고 밝혔는데요. 2년 새에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오르다 보니 경영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송영길 의원 등 여권 내에서도 최저임금을 더 이상 올려선 안 된다는 이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업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도 같은데 사업장에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분을 받습니까? 정부는 임금구조 문제로 인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선 처벌을 유예하는 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보통 근로자들이 받는 월급은 기본급과 상여금 등을 합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더라도 기본급 자체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사항인데 정부는 이런 경우에 한해 최대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선 별도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윤성훈입니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지금은 개업한 지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이 같은 제한이 없어집니다. 이는 자영업자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비자발적으로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허가가 취소된 코오롱 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를 두고 식약처가 비공개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코오롱 생명과학이 회사 측 입장을 소명할 계획인데요. 취소 결정이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김 기자, 인보사 청문회 오늘 언제 열립니까? 네, 식약처는 오늘 오후 인보사 품목 허가 취소 처분과 관련해 코오롱 생명과학의 의견을 듣는 비공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은 인보사의 허위 자료 제출과 고의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을 하게 되고요. 식약처는 그동안 제출받은 자료와 자체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해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식약처는 인보사 품목 허가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요. 취소 결정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행정 절차법상 이의 제기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코오롱 생명과학의 의견 진술을 듣는 청문회 절차를 거치는 건데요. 오늘 자리에는 이우석 코오롱 생명과학 대표 등 대신 실무진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식약처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논의에 속도를 내 이번 주 안으로 최종 결과를 내놓을 전망입니다.
사실 식약처의 취소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청문회 이후 코오롱생명과학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네, 만약 인보사가 최종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 코오롱생명과학은 앞으로 1년 동안 같은 성분으로 품목 허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법적인 다툼을 이어갈 예정인데요. 인보사의 허가 취소가 실제로 이루어지면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 그리고 생산과 판매를 맡았던 코오롱생명과학의 존폐 자체가 불투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취소 처분에 따라 법적인 다툼이 뒤따를 경우 실제 인보사의 품목 허가 취소로 이어지기까지는 적어도 2년 반에서 3년까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최근 1년여 만에 노사 갈등을 매듭지은 르노삼성 자동차가 신차 출시로 재도약을 노립니다. 주력 판매 차종인 QM6의 LPG 모델을 출시했는데요. 행사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김 기자, 처음 선보인 LPG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실제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QM6 LPG 모델의 미디어 시승 행사가 열리고 있는 반포 한강공원 앞에 나와 있는데요. 르노 삼성은 3년 만에 중형 SUV QM6의 디자인을 바꾼 더 뉴 QM6를 출시하며 LPG 모델을 함께 선보였는데요. LPG를 연료로 쓰는 국내 첫 SUV입니다. QM6 LPG는 LPG 차량의 단점인 주행거리와 안전사양을 보완한 차량입니다. 차량 트렁크에는 도넛 형태의 연료 탱크가 탑재됐는데요. 후방 추돌 사고가 발생하면 탱크가 탑승 공간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도록 해 뒷좌석 탑승객의 2차 사고 위험을 줄였다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여기에 60m 충전에 500km 이상 주행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QM6가 르노 삼성의 대표 SUV 모델이죠. 네, QM6는 지난해 내수 시장에서만 3만 3천여 대 가까이 판매됐는데요. 르노 삼성 내수 판매량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가솔린 모델의 경우 출시 후 누적 판매량이 4만 3천 대를 넘으며 중형 가솔린 SUV 시장 판매량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천신만고 끝에 르노 삼성이 최근 임단협을 타결하기도 했는데 이번 신차 출시로 판매 실적 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네, 올해 르노 삼성은 노조 파업 등으로 지난달까지 판매 부진을 겪었는데요. QM6는 내수 물량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버팀목 역할을 했습니다. 르노 삼성은 SM6와 SM7 LPG 모델에 이어 QM6도 실적 개선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반포 한강공원에서 SBS CNBC 김성훈입니다. LG생활건강이 온라인 쇼핑 업체인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문과 거래를 취소하고 또 영업 기밀 자료까지 요구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LG생건의 쿠팡 고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때문입니까? 네, LG생활건강은 지난 5일 대규모 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쿠팡을 공정위에 고발했습니다. LG생건은 쿠팡이 생활용품과 음료 등을 주문해놓고 도로 가져가라고 했고 제품 단가를 낮춰달라거나 손해 부분을 보전해달라는 요구도 일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정 상품을 쿠팡 외의 다른 유통사에는 공급하지 못하게 막았고 이와 관련해 영업 기밀 자료를 요구했다고도 밝혔는데요. LG생건은 이 같은 부당한 요구를 거절했고 이에 대해 쿠팡은 지난달 초부터 주문을 취소하고 거래를 끝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쿠팡이 고발을 당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네, 쿠팡은 앞서 위메프와 배달의 민족 운영사에도 공정거래 위반으로 고발당한 바 있습니다. 위메프는 쿠팡과 최저가 경쟁을 벌이는 온라인 쇼핑 업체인데요. 위메프가 최저가 정책을 펼치자 쿠팡이 납품업체를 압박해 위메프로 공급하는 것을 중단시켰다며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우아한 형제들 측은 쿠팡이 배달 서비스인 쿠팡 이츠 개시를 앞두고 유명 음식점의 자사와의 서비스 계약을 권하면서 배달의 민족과의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다음은 금리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전반적인 금리 인하 기조 아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연 2%대까지 주택대출 금리가 떨어졌다라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박 기자, 그러면 지금 은행에 가면 2%대 금리로 이 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2%대의 저렴한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이 5대 시중은행인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하단이 모두 연 2%대를 보였는데요. 금리 상단도 연 3% 후반을 보였습니다. 이 금리 하단 기준으로는 농협은행이 2.47%, 국민은행 2.48, 우리은행 2.68% 등의 순으로 금리가 저렴했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하신 건 고정금리로 빌릴 때고 사실 변동금리로 주택대출 받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이건 금리 수준이 어떻습니까? 네, 변동금리가 조금 더 높기는 한데요. 최근 흐름은 고정금리건 변동금리건 모두 하락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선 변동금리로 주택대출을 받을 때에는 5대 은행 기준으로 금리 상단이 4% 중반까지 치솟는 경우가 있었으니까 고정금리가 더 저렴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변동금리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어제 은행연합회가 변동금리 대출 상품의 기준금리인 코픽스를 발표했는데요. 잔액 기준은 0.0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고정금리로 빌릴 때가 더 저렴하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 고정금리가 지금처럼 변동금리보다 더 낮은 건 이례적인 현상인데요. 통상 고정금리의 경우 은행 입장에선 금리가 오를 경우에 대한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 금리 자체가 높게 받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이례적으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를 밑돌더니 그 현상이 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고정금리가 더 낮은 이른바 금리 역전이 벌어지고 있는 건 이 고정금리 상품의 기준금리인 금융채 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례로 금융채 AAA 등급 5년물 금리가 작년 말 2%대에서 이번 달 1.6%대로 떨어졌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최근 NH농협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피싱 메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첨부 파일을 클릭하면 개인정보를 빼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지환 기자. 네, 정지환입니다. 정 기자, 우선 이 유포되고 있는 메일 어떤 내용이고 또 어떤 형태입니까? 네, 메일은 NH농협은행의 보안과 직원을 사칭해 고객의 계좌가 대포 통장으로 사용된 정황이 포착돼 알려준다는 내용인데요. 메일의 제목은 불법 거래 의심 계좌 개설 및 사용 안내입니다. 불법 거래로 의심되는 내역을 보냈다며 계좌 내용을 확인하라고 하는데 본문 아래에 내용 확인을 누르면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가 감염됩니다. 이 상태에서 인터넷은행을 사용할 경우 공인증서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 측은 메일에 발신인으로 적혀있는 보안팀 김동혁이라는 직원은 없다며 오인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농협은행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처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책은 좀 마련하고 있습니까? 네, 지난 7일부터 오늘까지 접수된 피싱 관련 민원은 468건인데요. 아직 직접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 중 절반 이상이 17일 하루 안에 접수되는 등 민원이 급증하자 농협은행은 어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농협은행은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피해 예방을 위해 전국 영업점에서 고객을 상대로 메일 피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도록 안내 가이드를 배포했습니다. 농협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리고 법창을 띄워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정주환입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서는 연금을 받다가 일찍 숨졌을 때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이 없다면 연금이 그대로 소멸이 됩니다. 돈만 내고 혜택은 받지 못해서 손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국민연금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운영계획에 개선안이 담겼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죠.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이 기자, 그러니까 이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연금을 수령하기 전에, 그러니까 돈을 붓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일시금이라는 돈이 지급됩니다. 가입기간 평균 월소득의 보통 4배를 지급하는데요. 그런데 연금을 받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사망했다면 아무리 조금 수령했어도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유족연금이 있긴 하지만 배우자 이외에는 자녀도 일정 연령까지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등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실제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5월까지 연금을 타기 시작한 지 채 1년도 안 돼서 사망한 사람은 4,300명이 넘었고 이 중 800여 명은 유족연금 대상자가 없어서 연금이 그대로 소멸했습니다. 네, 그럼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개선이 됩니까?
네, 앞으로는 연금을 수령한 직후 사망해도 최소한 이 사망 일시금 정도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연금액 최소 지급 보장 제도가 추진됩니다. 예를 들면 가입기간 평균 소득이 250만 원이라면 연금 수령 전에 사망했을 경우 사망일시금은 그 4배인 1,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연금을 100만 원밖에 수령하지 못했는데 사망했다면 나머지 돈인 9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복지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연평균 2,200명가량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광호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부동산 금융에 대한 부분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부동산 금융과 관련해 위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김 기자, 금감원의 이번 부문 검사 대상이 되는 증권사들 어디입니까? 네, 하이투자증권과 현대차증권, 메리츠종금증권, 하나금융투자 4곳인데요. 금감원은 검사 인력을 2개 반으로 나눠 이번 주에는 현대차증권과 하이투자증권, 다음 주부터는 메리츠종금과 하나금융투자에 대해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검사 대상인 증권사는 대부분 자기자본 대비 우발 채무 비중이 높거나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 부동산 금융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을 비롯해 파생결함증권 리스크 관리와 신규 영위 업무 리스크 관리, 부동산 신탁사 위험 관리 등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 사항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들여다보게 됩니까? 네, 증권사의 우발 채무 규모나 PF 비중, 투자 관리의 적정성 등이 중점 검사 대상인데요. 최근 증권사들은 위탁매매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서 PF를 비롯해 부동산 금융을 집중 공략해왔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경우 최근 2, 3년 사이 이 IB 구분 수익이 크게 증가했는데 부동산 PF 관련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올 1분기 하이투자증권의 우발 채무는 지난해 말보다 5,142억 원 증가한 2조 5,799억 원에 달했습니다. 또 메리츠종금은 부동산 금융 비중이 큰 대표 증권사 가운데 한 곳인데요. 메리츠종금의 올 1분기 우발 채무는 7조 원을 넘어 지난해 말보다 5,700억 원 이상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 다음 달부터 금품수수나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이 금지됩니다. 그동안 명예퇴직자는 각 기관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특별승진 후 퇴직 발령이 가능했지만 인사혁신처 개정안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반드시 공적 심사를 거쳐야 공적이 인정돼야 승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금품수수 또 성범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되고 또 퇴직 이후에도 재직 중 발생한 일로 형사처벌 등을 받게 돼 명예퇴직수당 환수 사유가 발생하면 특별승진 역시 취소됩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서 지출하는 돈이 꾸준히 줄어서 10년 전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1분기 외국인 관광객 평균 지출 경비는 1,268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0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국내 관광객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인이 사드 사태 이후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5% 오르며 2,101포인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0.36% 오름세로 721포인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한국전력입니다. 오늘 누진제 개편 최종안이 발표되는데요. 한국전력 현재 0.39%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코오롱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인보사 청문회가 열립니다. 출국 금지를 받은 이웅열 회장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장에서는 하락 마감을 했지만 오늘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1%가량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텔레콤도 살펴보시죠. 지금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을 했죠. 5G에 이어서 6G 공동 개발에도 나서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 SK텔레콤 동반 상승세입니다. 현재 1%가량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오늘 3%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라인 실적이 부진해서 지분 가치가 하락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2.7% 내리며 10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